뭐 유럽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이 되게 어수선한 전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는 이제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 그다음에 AI 버블이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 미국의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꽤 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국 경제가 어떤 큰 심각한 뭐 소비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그 패턴 하에서 사이클 하에서 오는 경기 침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AI 버블은 부분 하나 있지만 그것도 사실 AI 버블이라고 해도 결국은 버블이 꺼지고 나면 AI 그래도 또 AI 대세는 또 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템포러리한 혹은 뭐 예정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유럽의 위기는 그거보다 사실은 그 좀 그 주목을 좀 덜 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인 그 중요한 어떤 위기 요소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경제를 상징하는 두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데 독일은 사실 경기 뭐 부채 부분은 상대적으로 프랑스보다는 안전하지만 독일의 경제가 지금 뭐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경제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프랑스는 부채 구조적 문제가 조금 심각한 근데 상황. 이런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지 어쨌든 뭐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국가 부채고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재정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 부채 재정 적자가 늘어난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부채만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의 부채가 언제 늘었냐면 물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급격하게 늘긴 했지만 그때 자체 그 부채 수준은 그다지 지금처럼 막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코로나 때 쌓아놓은 그 부채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위기를 얘기하는데 미국만 지금 부채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특별히 유럽도 똑같은 거고 프랑스도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유럽 두 중에 번째 지금 그 부채 위기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라가 프랑스일 뿐이다. 프랑스 말고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음, 영국도 조금 사실 위험한 상황이고 대표적으로는 뭐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영국 뭐 요 정도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프랑스가 뭐 영국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예전에 2000 그죠? 예. 그 12년 유로파 2012, 13, 14 유로파 금융위 할 때의 피그 나라 국가들, 뭐 포르투갈, 그리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좋지도 않아요. 예. 지금도 안 좋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때 그런 나라들은 그때보다 지금 좋아진 것뿐이지 그 나라들의 부채가 막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예, 곳곳이 지금 문제예요. 프랑스나 영국에 지금 나타나는 어떤 재정 부채와 위기와 근본적으로 그리스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경제 위기하고는 음.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죠. 다르죠. 그렇죠,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 경제 규모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럽의 경제 위기의 또 배경은 코로나 때 코로나로 막대한 재정 지출, 거기에 대한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어,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블러드 오일 공격을 하고 또 유럽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제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막 그 뭐라 그럴까요? 한파가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절적으로 요인이 겹치면서 음, 에너지 위기가 이제 유럽에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좀 때리고 있고 그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데 그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간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돈을 푸는 것으로도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고금리죠. 예. 물론 미국보다 금리를 얼마나 급했으면 더 빨리 내렸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상시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그 막대한 이자 지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지금 유럽이 사실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게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좀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프랑스일 뿐입니다. 그럼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가 부채를 음, 지금 많이 냈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전쟁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죠.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음, 부채를 많이 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미국은 부채를 줄이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유럽은 그런 부채를 많이 해소 못했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또 뭐 사실 뭐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효과가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성장률도 안 좋아요. 미국은 부채가 많지만 자기네들이 금리를 조정하면서 뭔가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에서 뭐 템퍼러리하게 미국의 국채에 대한 금리, 뭐 트럼프의 무역 전쟁 이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국채가 조금 더 인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주 그냥 임시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여전히 미국의 국채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조금 더 유리하고 또 하나는 미국은 그래도 3%를 하잖아요. 경제 성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부채가 여전하고 유럽도 부채가 많고 사실 중국도 부동산 뭐 부채나 이런 거 해결 하나도 못했잖아요. 저 하나도 못했죠. 중국은 사실 국가 부채는 적지만 지금 민간에서 부채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음. 심각한 수준이죠. 그럼 이 세 덩어리가 소비시장이 제일 큰 덩어리인데 네. 이 세 주체들이 지금 부채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뭐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고 차라리 지금 터트리는 게 나은 겁니다. 여기서 더 물론 국가는 그렇게 뭐 프랑스 뭐 IMF 구제금 위기도 뭐 설도 나오고 하지만 안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늦추고 뭐 이럴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들은 시간이 늦춰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고 더 누적되는 거거든요. 누적되면 지금 터지지 않으면 다음에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충격이 있어도 지금 터트리는 게 나은 건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터트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적 성장으로 빠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장기적 성장으로 빠지는 거고 유럽도 장기적 성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면 GDP의 성장률을 확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이번에 안 터져도 사실은 조만간 이번 미국발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제가 보기엔 한 10년 이내에 선진국 부채 위기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정리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부채 문제인데 지금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럽 네. 전체 뭐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부채의 늪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프랑스가 도드라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미국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의 신뢰도 어쩌고 달러의 신뢰도 어쩌고 뭐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왜냐하면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금리를 미국이 이 연준보다 더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에 대한 이자가 조금 덜 불거지겠죠. 근데 미국은 파월 의장이 걸 많이 안 내리고 있으니까 국채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커서 그게 지금 주목받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오히려 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다 괜찮다. 그러면 진짜 미국이 문제지만 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 더 예, 나, 위험하다. 응.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채권이 어느 정도 조금 인기가 좀 높아지는 것은 템퍼러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좀 해석해서 전 큰 상황에서 조금 어, 선진국들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조심히 세상을 좀 바라보셔라. 이러면 네, 뭐 될 지금은 것 조심하는 게 같습니다. 낫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도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지금 재료 소진이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전략적으로 여기서 뭐 얘기했지만 더 올라가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제로를 전략적으로 연준이 접근하는 게 내렸다는 필요한 것 건 같아. 그거는 경기 침체가 왔다는 얘기니까. 음. 네, 전략적으로 조심조심 상황 네네. 보면서 치고 빠지기를 좀 잘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게 안 그렇죠. 된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라. 조심조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탠스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앞으로 같습니다. 당분간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렇죠. 다들 좀 네, 조심하시면서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투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지키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최 소장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경기 침체에 관한 확실한 가부 여부가 결론이 확 날 때까지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쪽의 투자 전략. 네. 예, 요게 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